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47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넣고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2월 2일 본회의 처리 시한이 코앞인데요. 여야가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위해 쓰이는 나라 살림이 시간에 쫓겨 부실 심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 시간 여야 의원 모시고 남은 쟁점은 무엇이고 돌파구는 없는 것인지 심층 토론해 보겠습니다. 470조 원,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 속에 여야 대립으로 예산안 심의가 통째로 보류되는가 하면 세수결손 4조 원을 둘러싼 논란으로 예산 소위가 멈춰서는 등 예산 심사가 지연되면서 올해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수 결손분에 대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에 대한 방안을 안 갖고 오면 저희가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오늘 가져온 안이 정부는 아무 대책을 만들지 않았다는 내용의 한 장짜리 종이를 가져왔기 때문에 세수 변동은 예결 소위를 통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산을 볼모로 정쟁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한편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선거제도 개편과 예산안 처리의 연계를 시사, 예산 전국의 또 하나의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매년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시간에 쫓겨 쟁점 사업 예산이 비공개 회의로 위임되는 등 밀실 심사, 졸속 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 전국 갈등, 출구는 무엇인지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 집중 논의해봅니다. 함께하실 여야 의원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성북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항 북구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분 잘 아시나 봐요, 평소에도요? 네, 잘합니다. 저 서울시 부시장 할 때요. 네. 그리고 정무수석 할 때 서울시에서 의원으로 이렇게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연배도 비슷하고 그래서 정말 친구처럼 잘 지냈습니다. 예. 그런 취지에서 여야 협력 관계가 잘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기동민 의원하고 저하고 정도면 충분히 협의도 가능하고 협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둘이 합의해버리죠. 네, 좋습니다. 먼저 예산안 얘기해 보겠는데요. 예산안 크게 관심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12월 2일 법정 기한을 이번에는 지킬 수 있을지, 또 예산 내용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금 모아져서 정리가 될지 얘기인데, 먼저 법정 시한 지킬 수 있을까요, 이번에? 그 얘기만 나오면 국민 여러분께 좀 송구스러워요. 지금 국정조사 요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예결위가 쉰 지가 꽤 오래되었었고 네. 지금 며칠째 세수결손 4조 원 문제 때문에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가까스로 예결 소위가 가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통상 그래왔던 것처럼 법정 시한 지키지 못하고 또 다시 연장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올 것 같아서 올 것 같아. 예, 그래서 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긴 한데요. 그렇지만 말씀 주셨듯이 47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시한에 쫓겨서 무작정 졸속 심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좀 늦었지만 최대한 예산 소위를 잘 가동을 해서 꼼꼼하게 좀 심사해서 국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야 간에 좀 합의하면 이렇게 이 본회의 조금 연장해 나가면서 꼼꼼하게 좀 처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최대한 박차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말씀드립니다. 네, 애초에 법정 시한이 회계년도 30일 전이니까 12월 2일이었는데요. 그것도 그동안에 지켜지지 않으니까 강제하기 위해서 자동 부의제까지 이른바 네. 국회 선진화법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지켜진 지가 한 번도 없었는데 한 번밖에 없었죠. 2014년에 한 번 딱 지켜졌습니다. 당해년도에 한 번 있었는데 당해년도에. 네. 올해는 좀 보니 기동민 의원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얘기하네요.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자동부의 제도가 2014년에 한 번 지켜지고 2015년, 16년이 아마 12월 3일 또 작년이 제가 기억하는 12월 6일로 새벽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30일 전 12월 2일까지는 끝내야 하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감
또 대정부 질문 끝나고 예산안 심사를 좀 늦게 시작을 합니다. 11월 예. 한 달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소위를 진행하다가 지금 4조 세수 결손 문제 때문에 여야가 다시 또 교착 상태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좀 구체적인 세수가 줄었으니 세출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 계획안을 가져와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 기재부에서는 뭐 거기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보니까 다시 교착 상태가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충 예결이나 이런 위원들은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여야가 협의가 되고 합의만 된다면 또 빠른 속도로 심사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일까지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졸속 심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이라도 연장을 해서 제대로 심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저는 야당 입장에서 세수 결손 4조 원에 대한 대책들을 가져와라 이렇게 만판에 그게 얘기하는 게 쟁점이었더라고요. 예, 뭐 예.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다 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뭐 지방 소비세라든지 아니면 유류세 문제로 인해서 세수 변동이 되어진 이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법을 통과시켜내고 여야 협상 과정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다. 그리고 초과 세수도 한 30조 원 이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지혜를 좀 발동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조금 답답한 건 그런 거예요. 이제 470조 5천억 중에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한 20조 정도는 감액하고 20조 정도. 예, 한 16조 정도는 증액하겠다. 그래 토탈 한 4조 정도는 뭐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들을 주셨던데요. 결국은 지금까지 예산 소위 활동들을 쭉 진행을 해왔지만 전체 감액한 액수는 한 5천억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유한국당에서 원하는 룸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감액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뭐 여당 입장에서 일자리 문제라든지 남북관계 기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재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국회가 마련해야 될 이런 예산 항목들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그 야당의 고육직체처럼 보여지는데요. 저는 좀 국민들 편에 서서 허심탄회하게 같이 가슴을 열고 얘기하면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 전쟁 소위 말하는 창과 방패입니다. 누가 이제 수성을 하느냐, 또 어떻게 방어를 하고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인데요. 정부 예산할 때만큼은 예산뿐만 아니라 법안도 비슷하지만 예산할 때만큼은 정부 여당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원안 고수입니다, 무조건. 한 푼도 뺏기지 않겠다는 거죠. 원안 네. 고수고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가져온 이 470조라는 어마어마한 슈퍼 예산을 어떻게 짰느냐. 그게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게 있고 잘못된 게 있겠죠. 당연히 잘못 예산이 짜여진 건 당연히 감액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감액된 부분을 지금 소위 말하면 이제 의원들이 뭐 의원들 지역 예산을 넣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 감액의 기본 취지는 세금이 잘못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번에 4조에 대해서는 지금 뭐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국가재정법에 보면요. 예산안을 넘긴 다음에 이제 정부가 새로운 정부 정책을 발표할 경우에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유류세 인하라든지 아니면 그 지방 소비세 인상이죠. 네. 이런 새로운 정책을 발표를 해서 세수 결손이 생기면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수정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재부에서 지금 다시 제출해야 다시 된다. 제출해야죠. 예. 지금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 협의가 가능하다면 지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또는 아니면 세수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대한 성의 있는 설명, 예. 성의 있는 세부 내역 공개 뭐 이런 것들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한데 지금 정부가 좀 거기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거죠. 뭐 이런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가 분명하게 녹아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 소비세 인상 문제라든지 유류세 인하 문제 이걸로 인해서 세수 결손이 생긴 건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수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법이 통과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도 통과해야 되고 법사위도 통과해야 되고 그렇게 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세수 결손분이라든지 변동분이 확정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감액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액을 확정하고 증액을 확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같이 연동되어야 거기에 대해 4조 원에 대한 이 재원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네, 대해서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용을. 그러나 네. 지금 어떻게 할지 대책을 마련해라는 거, 뭐 예를 들면 네. 세법 지금 개정안이 기재위에서 논의 중인데 네. 뭐 이런데 어떻게 확정된 해결 방안을 내놓겠느냐라고 지금 김태년 정책위 의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민주당의 속내는요, 이거 지금 생생 많이 냈거든요. 이거 유류세 인하한다고 그러고 뭐 아주 생생은 냈습니다만 다시 세금 더 걷어드리겠다는 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속내 때문에 지금 미적미적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네. 기재부가 좀 정확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네네. 문제다라는 얘기인지 세수 네, 결성 그렇게 관련 받아들여 주시면 뭐 더 이상 다른 반론하지 않겠습니다. 세수 결성 관련 얘기 이 정도 하고요. 네. 또 하나 근원적으로 이제 매번 이렇게 반복해서 법정 시한이 지켜지지 않는데 공수 공방을 벌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막판에 쫓겨 사는 것이냐 아니면 근원적으로 국회 일정상에 심사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 것인가? 근원적으로는 뭐에 문제 있다고 보시면 만약 이게 뭔가 해법이 있으면은 좀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반복적으로 돼서는 안 되겠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네.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근데 2013년도에 국가재정부가 바꿨기 때문에 네. 예산 그 심사를 90일 전 이렇게 했던 걸 120일 전에 이렇게 네, 그랬죠. 제출하게 네. 해놓았기 때문에 외국과 비교했을 때 심사 기간이 짧은 건 전혀 아니거든요. 뭐 딴 데는 60일, 70일 이런 데도 있는데 우리가 120일 정도 보장이 100일 되었기 전용 9월 때문에 3일 이전까지 네,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근데 아시다시피 상임위 거쳐야 되죠. 또 상임위 거치다 보면 상임위 내에서 또 예산 소위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증액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예결위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촘촘하게 좀 설계되어서 예. 꼼꼼하게 심사가 되어지면 참 좋은데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조금 어려움들이 좀 파생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정부에서 제출하는 120일 전까지는 뭐 그 정도면 충분한 기간인데 이후에 국회에서 진행될 때가 뭔가 조금 뭐 타이트하게 얽혀져 있어서 쉽지 않다 그런 얘기네요.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그제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이게 예. 일정 때문입니다. 지금 방금 기동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재정법 120일 전에 예산안을 국회로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3개월이죠. 충분히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네, 뭐 미국 30일 전까지 해야 되니까 90일 전에 할 수 있는 12월 거예요. 2일까지 90일 석 달 동안 할 수 있는데 지금 국회법에 의하면은 9월부터 정기 국회가 시작이 되고 바로 국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죠, 예. 대정부 질문하고 국감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통상 국감이 10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11월부터 예산 심사를 시작하는데 올해도 물론 대통령 예산안 시정 연설을 11월 1일에 했지만 그러면 11월 한 달밖에 남지 네, 않습니다.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죠. 그런데 그 한 달이 그러면 또 제대로 되느냐? 결국은 저희가 마지막 소위에서 이게 아주 심도 깊게 미세 조정이 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470조라는 이 돈이 조정이 되는 거는 불과 한 2주? 네. 2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근본적인 좀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뭐 당론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상시국회 네.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도적인 문제들도 분명하게 있어 보이고요. 뭐 상식국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의 정치가 갖는 한계들도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그리고 연정과 협치가 뭔가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되지 못한 이런 차원에서 여의도는 그야말로 여야의 대리전과 공방전,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적 측면들이 대단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부터 좀 뭔가 연정하고 협치하고 그런 제도적 시스템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국정 운영 기조로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어지고 이런 게 이 정치 문화의 이동 뭐 이런 부분들까지 네. 같이 결부가 되어진다면 훨씬 더 나은 그런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하나의 어떤 이 투쟁의 수단이 되는 거죠. 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야3당 같은 경우에는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산안 심사 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어찌 보면 이 국가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네. 뭐 이 정부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강렬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예산이 정치적 투쟁의 무기로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정치 풍토, 네. 정치 문화 이런 부분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네, 느낌을 맞습니다. 지울 수 뭐 그 없습니다. 부분이 오히려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과제일 수도 있는데 오늘 시간이 나면은 네. 후반에 조금 더 얘기해 네. 보기로 하고 네, 구체적인 예산 관련 얘기를 좀 진행을 하죠. 네. 몇 개 쟁점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 남북 협력 기금 관련 얘기입니다. 평화 예산으로 정부라든가 여당 쪽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분명하지도 않는 항목 내용을 가지고 하는 퍼주기 아니냐 깜깜 예산이다 야당은 그렇게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저희- 어떻습니까?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 야당의 인식이 답답하다는 겁니까? 아니 이게 이 상황이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교차로 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야당 때 뭐 꼭 각자 그렇게 자기 하지 목소리만. 네. 않았습니다만 공수전환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도 남북협력기금이 1조 2천억이었어요. 예. 올해는 이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올려서 1조 한 1,000억 정도를 좀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도 남북협력기금의 상당한 부분은 비공개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고 또 협상의 어떤 내용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밝혀지기 좀 곤란한 측면들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예.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결산 과정이라든지 국회 보고 과정에서 그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다 확인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이후에 결산 과정에서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예전처럼 무슨 이걸 엄청난 이 다른 용도로 이 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쪽에 정권의 어떤 통치자금 명목으로 건넨다든지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머리를 맞대고 이성적으로 대화하면 저는 얼마든지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남북 관계가 지금 한 10년 만에 뭔가 획기적 대전환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획기적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예. 초당적으로 좀 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가장 대표적인 게 남북 맞습니다. 협력기금 이런 거 아니냐 싶은데요. 아니, 저도 네. 동의를 하는데요. 그 남북협력기금이 그만큼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할 건 다 공개하고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이 1조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14% 증액이 됐는데요. 네, 그러네요. 박근혜 네. 정부가 뭐 1조 넘는다 그랬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조금 못 미쳤죠. 네, 조금 못 미치고 그랬었죠. 좀 못 미쳤다 지금 증액이 됐는데 문제는 증액의 뭐 14%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비공개라는 거예요. 상당 부분이. 예를 들면 좀 이전에도 전에 비공개했던 거 이전에는 아니냐? 17년에 한 16% 정도 비공개였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18년에 26% 비공개였습니다. 근데 내년 예산은 갑작스럽게 65.3%가 지금 비공개된다는 거예요. 거의 뭐 반 이상이 다 비공개라는 거죠. 알지 마라. 알 필요 없다. 뭐 알아서 뭐 하겠냐? 지금 이런 태도라는 거죠. 이런 결산 과정에서 검증된다라고 얘기하래요. 그건 다 지나고 난 다음이죠. 네.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손 흔드는 격이나 저는 다름없다고 보고요. 네. 결산보다 예산 심사할 때 제대로 하는 네. 것이 훨씬 중요한데 네. 문제는 이 63%가 갑자기 급증이 되니 도대체 그 내용이 어떤 건가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사실 이렇게 깜깜이를 하게 되면은 전용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그 예산 중에서도 소위 이제 남북 경협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네. 한 3,0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200억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그 피해 기업들한테 95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1,200억을 썼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을 공개하라고 그래도 전혀 하지를 않아요. 그다음에 이번 최근에 남북 공동 그 연락사무소 네. 리모델링 100억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숨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숨길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하고 정말 비공개를 해야 될 부분들 정말 남북 협상에 있어서 정말 전략적으로 꼭 필요하다. 이건 공개하기 곤란하다. 그런 것은 국회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지금 정보위도 지금 국정원에서 비공개 회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 적어도 7,200억이에요. 7,200억. 예. 7,200억에 대해서 비공개 부분이 60몇 %가 7,200억이다. 예. 네, 65%이기 좀 때문에 너무 비중이 많지 않느냐 그런 네. 얘기네요. 그 비공개 예전에 부분이. 비해서 비중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 거죠. 비공개가 워낙 그렇지만 왜냐하면 그거는 예전에는 남북 관계가 본격 궤도에 오르기 이전의 아하. 문제인 거고 네. 지금은 남북 관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그 남북 철도 공동 조사 사업 같은 경우는 유엔에서도 양해한 사업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본격화될 수 있는 이런 첫 시점이 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남북 간의 평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북미 관계 그리고 이후에 우리 이 대한민국의 운명 이런 부분과 결부지어지는 그런 절대절명의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예산의 특수성들 양해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김정재 의원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할 말이 있는데 조금만 더 제가 말씀 좀 예,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김정재 의원께서 말씀 주신 그런 예산의 투명성이 점차적으로 확보돼야 된다, 확대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대단히 좀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 간의 거래와 정상적인 국가 간의 어떤 이 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편에서는 인정이 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특수성이라는 미명하에 그것을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의
입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덜컥거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분명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금- 차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모든 것을 깜깜이로 해서 전용하겠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게 특수성이란 미명하에 소위 말하면 예산들이 많이 전용됐다 되고 있다는 사례를 제가 아까 뭐 2개를 드렸지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 전에 뭐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이전과 다르다 그랬는데 예산을 보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남북 협력 기금이. 아까 뭐 14.4% 네네, 늘었다고 14.4%고 하니까. 뭐 1조 1,000억, 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9,600억입니다. 그렇게 뭐 파격적으로 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철도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기타 소위 말하면 SOC 사업들 이 부분들은 소위 문지방 예산이라고 합니다. 예타라든지 설계비는 조금밖에 안 되죠. 몇 억, 몇십억밖에 안 되지만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예산 수천억 또는 수조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이 여기에 지금 잡히지는 않았거든요. 올해 그래서- 예산은 안 잡혔다 네네, 이거죠. 안 잡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투명하게 공개해서 네. 적어도 국회의 심의를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동의-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차원에서 남북 관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서 예산 심사를 좀 임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만할까요? 거기까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오로지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그런 관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걱정해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있다는 것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두에 알겠습니다. 두겠습니다. 네. 뭐 중요하게 지금 전환기다 특성을 감안했다는 얘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지 의원은 특성이란 미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좀 좁히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예산 관련입니다. 사실상 정책적인 쟁점에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 예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23조 5천억 원 올해보다 지금 보니까 22% 늘었다고 하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 또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이고 또 야당에서는 그 정책 방향 자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둘러싼 예산도 상당히 치열해요. 저성장이 이 고착화되고 있는 시점인 거잖아요. 고령하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예. 이런 상황이고요. 대단히 대외적 특수성들이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예.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국내 경기 역시 OECD 자료를 봤더니 올해 경기 전망을 한 2.7% 정도 했고 내년도 한 2.8%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마 미국이나 일본이 갖는 경제 성장치 뭐 이런 정도를 대한민국도 그대로 이렇게 원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만 그랬던 거냐?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서서히 거치면서 저성장의 어떤 그 구조가 내재화되어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급격하게 뭐 3%대의 성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워낙 사이즈가 커졌기 그렇죠. 때문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요. 그런 대내외적인 여건들을 봤을 때 뭔가 지금 경제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민간으로부터 출발하면 되게 좋은데 민간도 뭔가 지금 큰 전환기를 맞아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고민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뭔가 이 소득을 성장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에 보면 저는 뭐 이것도 슈퍼 예산이라고 얘기했지만 훨씬 더 사이즈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하. 재정 당국에서 이제 한 뭐 이런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당정 간 협의를 거쳐서 470조 정도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예산을 단기 일자리이기 때문에 아니면 일자리를 이렇게 수치를 높여내기 위한 정부의 네. 꼼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통제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시는 게 조금 서운하고요. 단기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네. 정부가 존재하면서 계속 해왔던 일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네. 과급적이면 이 고용의 안정성들을 확보해 나가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네. 가장 큰 급선무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다 저는. 네, 경제 환경으로 봤을 때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우리 규모로 보자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저는 사실 기동민 의원님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의원이에요. 그런데 일자리 예산을 저렇게 얘기하니까 참 제가 역시 여야가 제가 이 갑자기 다르구나. 불합리적인 사람이 됐습니까? 자, 다른 거는 몰라도 네. 다른 거는 몰라도 저는 일자리만큼은 이번 정부에서 좀 더 솔직히 고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 다 맞아요. 지금 경기가 어렵고 너무나 해야 될 게 많고 지금 국가가 지금 일자리 시장에 지금 개입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 2022년까지.
전 그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 결과를 놓고 보시자고요. 지금 지난 17년, 18년 동안 54조를 투입했습니다. 54조. 54조면은요, 연봉 1억으로 54만 명에게 줄 수 있는 돈입니다. 54조. 근데 결과는 벌써 다 나왔지 않습니까? 결과는 지금 참담합니다. 고용 참사라는 수치는 어디든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국가 재정을 세금을 그만큼 투입해서 네. 얻는 결과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내년에 지금 또 다시 23조를 더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77조의 혈세를 넣는 겁니다. 기존에 투입했던 그런데 것과 더불어서 보자면. 그러면 이 일자리라는 것이 지속적이고 과연 양질의 일자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면 내용을 보면요. 이 재정 투입이 사라지면, 소위 말하는 돈을 예산을 중단하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다 당깁니다. 1년짜리입니다. 예. 지금 이런 일자리 갖고 대한민국의 일자리 수치 늘리기에 급급하다는 건 말이 안 고용참사 되고요. 예. 기의원의 인정하죠. 합리성을 좀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 왜냐하면 그런 부분만큼은 수치와 그리고 또 일자리 통계가 잡히는 이런 압박감들이 있죠, 분명하게. 정부가 네. 국민들에게 가지는 송구함과 위안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과거로 다시 돌아갈 거냐? 재벌 중심의 이런 경제 성장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능한 거냐? 그래서 뭔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혁신 성장이라든지 공정 경제라든지 그래서 이제 경제 패러다임을 좀 전환시켜 보자고 하는 초장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다시 그런 경제 과정에서요. 패러다임을 좀- 토론을 할 때 왜 이렇게 막 끼어드시는지 모르겠네. 얘기를 왔다 갔다 했으면 서로 좋겠는데요. 짧게 네. 얘기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 좀 과정에서 시간을 좀 안배해 주십시오. 그런 과정에서는 짧게 이 하시고 재정의 짧게 어떤 하시고요. 이 투입의 불가피성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물론 무한정 그 일자리 이 관련해서 재정을 무한정 투입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는 그런 어떤 마중물로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불가피한 이런 측면. 거죠. 예. 저도 지금 패러다임을 지금 전환해야 됩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그 기업을 대기업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 중소기업을 납품하는 것도 또 대기업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같이 맞물려가는 톱니바퀴입니다. 지금 정부가 계속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적대시하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우리 사회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가장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기업이 투자하고 소위 일자리가 소득을 창출하지 소득을 주고 그것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생각하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분명히 기업이 창출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저는 정부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만들어진 빚어낸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전 정부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년 예산 저희가 지금 삭감을 벼르고 있는데 너무나 엉터리 예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1조 4천억 정도 예산을 쓰는데요. 이거는 지금 사회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미 80%는 다 기가입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못된 예산을 저희가 지금 과감하게 삭감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이게 발언할 추가 기회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본질적인 이 정부나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시각의 차이거든요. 예. 사회보험 1조 4천억 말씀 주셨지만 당연히 저는 정부가 이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들을 그건 국가와 정부의 기본인 거예요. 10년 동안 그런 사회 정책이 멈춰섰기 때문에 심지어 OECD의 턱없이 부족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정 지출로 인해서 지금 이 사회적 양극화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심해졌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서민들의 대상은- 삶을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방치를 합니까? 그 대상은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야죠. 근데 이 정부는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80%가 이미 기가입자라니까요. 가입자들 그러니까 중에도요. 항상- 계속 그 아니, 이 여건들을 충족시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 거죠. 화려한 말솜씨로 얼마나 좋습니까? 약자를 보호한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도 약자를 보호한다. 지금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약자가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식당 이모들 다 사라졌어요. 학생 알바 다 사라졌습니다. 가장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렸습니다. 그러니 소득 주도 성장과 이것이 일자리에서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데요. 한번 너무 정책 기조에 뭉뚱그려서 대해서 매도하는 아니 지금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도 그거 사회 안전망 구축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하는 그런데 것처럼 들려요. 아니죠. 저는 지금 사회 안전망 구축하겠다는 1조 3,500억의 예산이 들여다보니 80%가 이미 다 사회보험에 가입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대로 살피라는 재정 겁니다. 역할에 관련해서 짧게 추가하시고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양질의
국민들의 일자리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어지는 게 기본일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민간에게 모든 걸 맡겨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써서 일정한 예산들을 투여하는 것이거든요. 네. 마중물의 역할이고 지금 상황 속에서 이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고육주책이라는 말씀이지 이걸 뭐 계속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들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과정 속에서 좀 합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한마디만요. 지금 일자리가 계속해서 고용 참사라고 수치가 줄어드는데 이걸 지금 땜빵식으로 일자리 숫자 지금 늘리기, 채우기, 통계 조작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내용을 보면 단기 알바예요. 단기 알바고 쓰레기 줍고 제가 그저께 KTX를 타고 포항에서 오는데 그 안내원 뒤에 어떤 나이든 어르신이 따라다니면서 저한테 전화 메시지를 하고 있으니까 나가서 하라. 이 정도예요. 그런 일자리들이 지금 도처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자리는 건전해야 되고 지속적이어야 저희 동의하는 되고 게요. 이런 게 지속적이어야 있어요.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창의적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다양하게 논의돼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예전처럼 그냥 공공부조 형식으로 몇 분씩 이렇게 이 부조하는 이런 형태의 일자리들은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좀 더 좋은 그리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때 그 예산안 그 심의가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여야 간에. 그랬다 재개가 됐는데 그때 재개를 하면서 합의했던 것이 몇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가 고용 세습 뭐 관련해 가지고 국정조사 구체적인 합의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 내용은 합의를 안 했었지만은 하여튼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상당히 그 대상에 가까운 박원순 시장 네. 이게 과연 국정조사할 것이냐 할 대상이냐라고 굉장히 반발하고 있었는데 네. 여당도 하긴 하겠다라고 했었지만 상당히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국정조사를 수용한 여당의 불가피성이 있었죠. 그리고 여당 원내 지도부의 그런 고민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예. 저는 부당한 요구였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요구였다. 왜 부당한 요구였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비교적 서울시 출신이어서 상황들을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두 번의 국정감사를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그리고 그때마다 의혹이 터졌었죠. 그렇지만 그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물증과 증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고용 세습이라고 얘기하고 고용 비리라고 얘기하면 뭔가 권력이 개입됐다든지 아니면 금전적 혜택이 오갔다든지 그 지위를 남용해서 노조의 간부들이 뭐 개입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검증돼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그런데 약간의 이견은 있었지만 야 사당 모두가 동의했단 말이죠. 국정조사에 대해서. 저는 이게 프레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예. 생각하는데요. 일부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일부에서 고용세습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정해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많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의혹 제기를 했지만 사실로 밝혀진 건 전혀 없는 것이고 국가권익위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요청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11월 5일부터 감사원 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네. 아마 1월 중순이 좀 넘어가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감사원 결과라든지 아니면 권익위의 전수조사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고 네. 거기서 뭔가 납득 못할 만한 사실, 의혹이 있다면 그때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야당에게 지금은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예산을 딱 연계를 시켜서 이거 받아주지 않으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어쩔 수 정책 없이 합의를 한 했던 것이죠. 것이다. 지금 단으로 봤을 때는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네요. 오죽했으면 연계하자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이 국감을 통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농해수위입니다. 예. 농해수위에서도 이런 고용 세습, 친인척 비리, 소위 말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 그 채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 농협만 하더라도. 그래서 농협뿐만이 아니라 각 기관에서 이번에 모든 저희 상임위에서 그 이런 그 채용 비리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 정치 공세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박원순 시장 띄워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띄워주는 거다? 네, 그러니까 아니 정치인은 부고 말고는 다 뭐 네거티브든 포지티브든 안 나오는 하면 좋다. 되죠. 아니 그러니까 박원순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단초를 제공했던 것이 서울교통공사일 뿐이지 네. 지금 이 대상이라는 것은 공공부문 전부입니다.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되면 박원순 시장도 청문회 나와야 될 정도의 상황인가요?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이외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렇죠. 네. 그러나 그 이외에 아직 그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공공 부문에 대해서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은요. 소위 말하면 야당이 단순히 야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20대 청춘을 위한 것입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최근에 그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20대 지지율 80%에서 지금 50%가 쫙 빠졌습니다. 저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이 고용 세습, 채용 비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공공기관이면은 강원랜드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될 수도 어떻습니까? 있죠.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죠. 그 아직까지 내용과 협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누구나 다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소위 말하면 권력의 힘을 빌어서 채용이 가능한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금 아까 뭐 서울교통공사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정도로 당당하면 국정조사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예. 김정재 의원님 말씀을 일정 부분 수긍하면서도 당의 입장을 보면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공언하셨죠. 안희정, 이재명, 다음은 박원순이다.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씀은 하지만 그 내부에 야당의 핵심 타겟은 박원순인 거죠. 아, 서울시 교통공사인 거죠. 교통공사 또 그 연장선상에서 박원순 시장을 개정한 거다. 예, 그 본질을 흐리는 거라고 자,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잠깐 듣고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소한 그런 정도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들과 이 뒷받침되어져야 되는 거고 적어도 서울시에서 그런 객관적인 물증들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다면 강원랜드 건은 김정재 의원님은 될 수도 있다고 흐리셨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전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무슨 얘기냐 2015년도 이후에 합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빠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용집 전 사장이 재판 과정에서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야당 의원님 두 분을 얘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선거 과정에서 또 한 5천만 원의 금품이 건네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의지 그리고 일자리를 빼앗았다면 그건 단호하고 준엄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럼 엄격하게 한번 진행해보자는 거예요. 서울시 교통공사가 이왕 합의한 사안이니까 과연 그러한 사안인지 아니면 강원랜드가 그러한 건지 국민들 앞에 딱 까놓고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예. 자, 저는 여기서 좀 정말 이 부분만큼은 여야가 정치 공세를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취준생이 100만이 넘습니다. 예. 젊은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도 저 골방에서 일자리 하나 위해서 청춘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믿는 것은 공공부문이거든요. 예. 공공부문만큼은 가장 공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서울교통공사에서 1,300여 명의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데서 100여 명 정도가 친인척인 게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그 사이에 어떤 아까 말씀하신 권력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이것을 밝히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상은 절대 서울교통공사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모든 공공부문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도 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목적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은 덧대볼게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젊은이들의 좌절과 친인척 비율이 분노를 얼마이다. 이걸 가지고 뭔가 이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그것이 채용 비리의 한 단면이다. 그중에 라고 하나라는 얘기하는 건 거죠. 전혀 맞지 그 중에 않아요. 하나라는 거죠. 채용 비리가 있었느냐,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느냐 이런 시비를 가리는 게 맞는 거고요. 공무원 부부 비율을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서울시 교통공사의 채용 비리가 있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양 공사는 예전에 도시철도공사하고 서울 지하철 이렇게 메트로가 분리되어 있었죠. 예. 통합을 했어요. 한 17,000명 정도의 수준이 되었는데 두 분 다 서울시에서 일하신 적이 있으니 네. 자세히 아시겠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 부부 이 친인척 6천 이내를 그것도 구두로 조사한 거거든요. 한 98% 정도를. 그렇기 때문에 친인척 비율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것이 좀 높기 때문에 합리 일정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채용 비리에 연관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채용 과정의 문제를 삼아서 거기서 뭔가 발견이 되어서 아니면 노조 간부라든지 부당한 압력과 권력이 외압을 행사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저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아직까지 뭐 그런 게 권력형 아예 나오진 지휘등으로 확인된 않았어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했었는데 개연성으로만 국정조사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서로 협의도 하고 이랬었는데
일단은 받아들인 데는 저는 충분한 이유가 분명히 여당에서도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이걸 맞딜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네. 지금 각 이번 상임위를 통해서요.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오지만 상임위를 통해서 이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비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출발은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할 걸로 예상이 됩니까? 국정조사를 지금요. 국정조사를 하려면 국정조사 계획서를 글쎄요. 예. 채택을 해야 되는 예, 거잖아요. 대상 본회의에서. 내용 뭐 이런 게요. 그러면 이제 대상 내용, 진행한 시기, 기간 뭐 이런 부분 다 합의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강원랜드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아마 원내 대표의 자유한국당의 기류하고 다르다라는 자, 얘기. 원내대표 속내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당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속사정을 봤을 때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강원랜드가 빠진 뭐 채용 이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받을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저는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금방 김정재 의원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이 공공기관 서울교통공사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강원랜드 포함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곳이면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김성태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진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못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공 부분입니다. 공공 네. 부분의 채용 비리인데 지금 강원랜드에 대해서 하나 드릴 말씀은 뭐냐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인 개인의 일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재판 중에 있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이 강원랜드 설립한 이유는 이 폐광이 되면서 그 지역에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채용 비리 의혹의 성격이 다르다. 그런 다르다는 얘기네요. 거죠. 다르다는 거고 아니, 그리고 정치인 아니, 그러니까 개인의 일탈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건 지금 폐광 지역에 지금 특별법이 있고 이 지역 예. 사람들을 우선 채용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면은 뭐 당연히 이 법에 따라서 뭐 어떤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게 밝혀지겠지만 이거 개인 일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제 협의 과정에서는 어느 이제는 정도까지 할지는 채용 저도 비리에 잘 대한 정확하게 엄격한 얘기하기 잣대를 힘듭니다. 들이대고 청년들의 삶에 그 어떤 희망을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시는 김정재 의원께서 네. 강원랜드의 특수성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네. 그런 말씀을 주신 분이 정치인 개인의 일탈이고 강원랜드의 특수성에 착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은 아니, 개인이- 전제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니, 접근 개인이 방법이. 예를 들어서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 목적에 따라서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교통공사는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개인의 일탈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 누가 간섭을 하고 부당하게 개입했다든지 이런 당연히, 증거가 하나도 당연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런 걸 이제 조사를 하자는 근데 거죠. 16만 가지고 왜 지금 현재 나는 이건 납득할 수 재판을 없는 받고 합인 거죠, 있으니까요. 이건. 뭐 네. 이제 재판 중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금 듣고 보니까 예산국회 재개하면서 합의는 했는데 새롭게 또 합의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서 합의 아닌 합의처럼 좀 보이기도 아니, 하네요. 저는 여야 간에 좀 이상한 가검물 하나를 지어놓는 네, 그런 알겠습니다. 느낌이에요. 또 이번에 제기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야3당이 강하게 주장했던 선거제도 개편 관련 얘기입니다. 야3당은 최근에 와서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여야당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데 특히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네. 여당이 좀 소극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당이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여당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비례성과 네. 대표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건 누차 강조해왔던 거고요. 거기에 네. 따라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연동형 비례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당론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론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그 건가는 당론 설명 남아 있어요.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 얘기하고 이런 당론 거죠. 뭐냐고 다르던데요? 네, 이런 거죠. 예. 예를 들어서요. 여야 간에 이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정치 세력 교섭단체들 간에 아니면 정당들 간에 한 정당이라도 이런 이 게임의 룰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하면 이건 처리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긴 합니다. 예. 그러면은요 대단히 실리적으로 따져야 되는데요. 명분과 시대적 흐름 속에서 연동형 비례대표가 옳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 이건 그 대단히 옳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현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는 지역이 1이고 그다음에 비례가 1입니다. 1대1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예를 들어 살려면 253개 지역구를 손을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손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부득불
정수 조정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정수 조정을 그러면 국민들께서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정수가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어느 특정한 정치 세력들이 일방적인 혜택을 본다면 네. 그런 나머지의 정치 세력들이 아무리 그것이 시대적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납득할 만한 그리고 정치 세력들이 공유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비례성들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뭐 예를 들어서 이 논리로 보면은요 1당과 2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구 당선자들 많이 내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비례대표에서는 한 명도 후보자를 낼 수가 없어요. 예, 현재 얘기한 대로 2대1 비중으로 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한 명도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당의 입장에서 비례대표 전문성을 가진 비례대표가 당연히 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방, 보건의료 분야라든지 복지 분야라든지 상위 분야 워낙 많은 이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예. 그분들을 전부 다 지역구에 출마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것도 대단한 일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신 대로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이 독일처럼 1대1이 된다거나 최소한 1.5대 1 정도가 된다면 섞이겠지만은 지금처럼 제한된 대로 2대1이 된다면 아무래도 큰 정당들은 지역구를 차지하고 작은 정당들은 비례를 차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할 겁니다. 네. 그런데 그래- 지금 상대적으로 한국당은 논의가 뭐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논의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큰 틀에서는 우리 기동민 의원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그 선거제도 개편의 큰 방향은 말씀하신 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입니다. 예. 그러나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제도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개선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개선은 필요는 예. 한데 지금 계속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아까 그런 문제 저희 지금 지역구 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고 또 여야가 야당 저희도 지금 야당입니다만 소위 말하면 한국당을 뺀 다른 야 3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또 어떻게 현실적으로 지금 다른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에 또 영향을 주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없어지는 거 지역구밖에 남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전체적인 정치 현실을 감안할 때는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네. 이것을 지금 예산안하고 맞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네. 같이 동의하고요. 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냐면요. 19대 때 정치개혁 특위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님이 그 정치개혁 특위위원장을 하셨어요. 네. 그분이 개인적으로 이 비례대표의 절반을 연동성을 좀 가미해서 뽑아보자라는 중재안을 내셨다고요. 근데 결국은 그것도 못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착목해야 될 것은 시대적 흐름과 명분 그리고 민심 그대로의 어떤 그 의석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더불어서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의식들을 현실적으로 조합해낼 수 있는 좋습니다. 그런 그러면 것들이 지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야3당은 거죠. 소수 야3당은 정말 사활을 걸고 있던데 네. 뭐 어떻게 타협을 하실 생각입니까? 정치개혁특위 제가 정치개혁특위 위원입니다. 네. 예. 직접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소위에도 들어가 있고요. 열심히 지금 토론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많은 분들이 될까 이렇게 여쭤보세요. 근데 저희들 내부에서는 30년 만에 온 유일한 천재 일우의 기회이다. 이렇게 그런 생각합니다. 인식은 하고 있다. 예. 네. 여기서 고치지 못하면 앞으로는 영원히 고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국회의장께서 얼마 전에 한번 그 오천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내가 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해서 총대를 매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국회 개혁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해서 정말 이 국회에 대한 불신들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방안들을 다 찾아보겠다. 네. 이번 기회에 좀 이뤄내자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경우는 불가피하게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바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국민 정서를 저희가 또 외면하고 무조건 선거 개편 제도를 우리 원하는 쪽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일 또 고민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 하는 방법, 그것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엇갈리긴 하지만은 또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렵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예산 다시 돌아와서요. 마지막 대개 이제 예산 마지막 끝날 때 나오면 항상 나오는 말 뭔지 네. 아시죠? 두 분 다 지역구 소속이신데 네. 이제 뭐 예산 조정 소위 들어갔다가 또 막판에는 소소위로 넘어가서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구 의원들 예산 자기 지역구 예산 지키기 이른바 쪽지 예산
요즘은 쪽지 예산인지 아니면은 문자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구 예산 잘 챙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역구 예산 안 챙길 수 없죠. 노력하죠. 사람들이 전부 다. 예.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그 한부모 가정 그 복지 시설 지원비 이거 61억 전액 삭감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야당 의원님 설의를 맞으셨는데 그분이 또 한쪽에 블로그에다가는 827억 예산 챙겼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랑하셨더라고요. 아, 지역구 예산이요? 네, 정치인들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지역 예산이 본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역이 좀 고루 발전할 수 혹시 있도록 그것 노력하는 건 때문에 국가의 공공성에 기초한 예산 심사가 소홀히 될 소지는 없나요? 있습니다. 저는 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금 절망했던 것은요. 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이 증액분 20여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지방선거 전으로 할 거냐, 4월부터 할 거냐,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9월부터 하자. 그래서 9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는 4월부터 하려고 편성되었던 남는 예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적어도 그것은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런 부분들에 투여되어서 국고보조를 좀 더해준다든지 그런 돈으로 전용되는 게 저는 너무나 타당한 상식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소위에서 결국은 원내대표들 간에 여야 간사들 간에 합의되어진 것은 결국은 그거는 지역구 예산으로 다 할애되었어요. 저는 정말 분노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 소위가 장기적인 파행을 이루어내는 거는요. 국회의원들에게도 스스로의 권한들을 포기하는 일들이에요. 나중에 소소위 넘어가면 3당 간사, 그다음에 예결위원장, 기재부 차관 이런 정도가 와서 합의합니다. 네. 여기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결국은 여야의 원내대표들의 정치적 딜로 이루어집니다. 국회의원의 고유한 예산 편성에 대한 심사 권한들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예. 당을 떠나서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초반에는 큰 쟁점을 가지고 여야 간에 다투다가 막판에는 맞아요. 쪽지 예산으로 기결되면서 오히려 그것이 국가 예산의 공공 목적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우려다. 예,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쪽지 예산 참 딜레마인데요. 이 쪽지라는 게 사실 은밀하고 비공식적이고 근데 뭔가 아까 얘기는 쪽지로 합니까? 문자로 합니까? 카톡으로 합니다. 카톡으로 문자네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거 근본적으로 이거 행정부와 입법부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우리 지역의 예산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배제가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어떻게 생각하면 민주주의가 아니죠. 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면서도 전혀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소위 말하는 그 남는 그 삭감만 정당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올바르게. 정말 잘못 쓰여지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럼 남는 그 룸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지역에 필요한 예산으로 쓴다는 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한테 물어볼 것이냐. 당연히 국회의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쪽지 예산을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이 불수용입니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네. 받아주는 경우는 사업 타당성이 있고요. 그 제대로 된 설명이 될 경우에 원칙에 맞을 때만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재부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 정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사활을 걸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예산 심의 할 때 지금 쪽지를 넣을 수밖에 없는 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이 불균형, 저는 이걸 해소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민주주의가 정말 정착하려고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행정부와 논의를 하고 지역구 예산이 합리적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서울시 의원일 때 주민 참여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동민 의원께서 저하고 한바탕 이 싸움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때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셔가지고 500억 무조건 주민 참여 예산을 넣겠다는 거예요. 저는 목숨 걸고 반대했습니다. 왜? 전혀 하려고 했다가 천억 하고 있다. 김정재 제가 의원님이 반대해서 500억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억에서 제가 정말 사활을 걸고 반대해서 500을 했는데 왜 심의 과정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심의 과정은 있어야 된다. 주민 참여 예산을 그 전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국회 주민 참여 예산도 그렇게 심의 과정 없이 마구잡이로 들어가는데 주민을 20만 정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예산은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런 쪽지 예산 서글픈 이 경로를 통하는 게 아니라 정정당당한 경로를 통해서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식을 저는 공유하는데요. 이게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개헌 논의에서도요.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분산시킨 걸 어디로 가져갈래? 국회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야,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데 대해서는 일정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나머지 권력을 국회로 가져가? 여기에 딱 걸리는 문제이거든요. 국회에서 질적 개선을 하면 되죠. 예산, 같이. 근데 참 그 이 부정적 프레임들이 너무나 많이 쓰여져 있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여야 격전의 전쟁이 국회처럼 이렇게 상징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네. 물론 많이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구책도 많이 내고 국회 개혁 과제들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과 연동되어서 저는 예산 편성권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부에게만 일방적으로 맡기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뭐 구체 법적인 기반으로 편성권의 일부를 국회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 현재 특위로 가동되고 있는 예결위 같은 것을 상임위화시켜 가지고 평상시에 정부하고 교류를 좀 강화할 수 있는 것도 좀 대안 아니겠습니까? 누차 논의되었던 사안입니다. 네. 상시국회와 더불어서 예결위를 뭐 상임위화해야 된다. 누차 논의되었던 사안인데 하여튼 논의만 되었지 결국 이게 가서는 이루어지지 정말 않고 있어서 네. 좀 답답하죠. 네. 그런 제도적 접근과 더불어서 인식의 어떤 이 공통범을 확대해 나가는 작업 이것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이번 정기국회 예산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또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도 있고 또 각 의원들마다 관심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관심 있게 꼭 관철됐으면 하는 법안 또 본인의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 포함해서 마무리 발언 듣고자 합니다. 기동문 의원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 11월에 네. 법안 소위를 6일 동안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례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220개의 법안을 처리를 했고요. 네.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 91개를 통과를 시켰는데 그중에 쉬운 3개가 보건복지위원회 안이었어요. 어떤 선배 의원이 그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이 본회의장이 아니라 보건복지위 상임위장인 줄 알았어. 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 소위가 활성화돼야 되는 거고요. 예. 지금도 보건복지위원회 6일 동안 지금 잡아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법 하나 아쉽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윤창호법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국민들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그런 문제여서 빨리 여야 간에 좀 합의되었으면 좋겠고요. 유치원 비리 관련해서 이제 우리 당은 박용진 3법 이렇게 내놨는데 그런 부분들도 빨리 타결되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다 보니까 기초연금 문제 내년부터 또 하위 20% 어르신들에게 30만 원씩 지급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아동수당 문제 6세까지 전부 다 이제 10만 원씩 다 드리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저출산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12세까지 다 주자 이렇게 과감하게 치고 나오셨어요. 네.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좀 이렇게 법에 충실한 국회 그리고 민생을 잘 보살피고 국민들의 삶을 법과 제도로서 완비해 나가는 국회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김정재 의원. 네, 저희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할 법안들이 좀 많은데요. 그중에 특히나 그 경제를 좀 활력을 불어넣고 또 민생을 안정시키는 그런 법안에 좀 중점을 두려고 그럽니다. 네. 소위 말하면 시장 경제가 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하는 그런 특별 법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괄적인 규제 개혁 특별법 이거 꼭 네. 통과를 시켜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이번 또 채용 비리하고 관련해서 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친인척을 우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에 그래서 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입니다. 이거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놨는데요. 그런 우선 채용하는 그 행위를 금지하고 또 고용 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단체 협약, 그것도 그런 사업장을 공개하는 그런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이것도 통과시켜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일자리 창출인데 지금 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책임관도 좀 두도록 하는 법안도 있고 그다음 민생 안정 법안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아까 저희가 늘 논의했던 그 저소득층 실업자들을 위한 그 구직 촉진 수당 지급하는 그런 법안도 있고요. 그다음 또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에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을 좀 앞장서서 통과시켜서 좀 불안한 삶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네. 네. 두 분 토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격렬했나요? 좋습니다. 앞으로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항상 예산안 논의가 되면은 기한 얘기가 나오는데 국회에서도 절차법 기한 안 지키면 무슨 뭐 처벌이라든가 징계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 예산안 심의, 국민의 삶을 위해 쓰이는 나라 살림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국회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당리당략에 집착하기보단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타협을 이뤄내는 국회 모습을 바라면서 토론당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